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문명 비평가이자 SF의 창시자라 불리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허버트 조지 웰스는 1866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발목을 다쳐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 그때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동기가 되어 독서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게 점원, 치과 보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라난 그는 18살이 되던 해 런던 대학 생물학과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과학교사로 취직하는 동시에 대중 잡지에 과학소설을 연재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1895년 타임머신을 발표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되었으며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우주전쟁 등을 발표하여 SF 작가로서 위치를 굳건히 했던 그는 1946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조금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출판 최용준님 옮김 지은이 허버트 조지 웰스 별 새해 첫날 세 군데의 천문대가 거의 동시에 발표하길 태양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행성인 해왕성의 움직임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 오길비는 해왕성의 운동 속도가 변화한 것 같다는 의심을 이미 12월부터 제기하고 있었다. 오길비는 웰스의 우주전쟁에 등장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러한 뉴스는 해왕성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겐 그다지 대수로운 게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섭동을 받은 해왕성 근처에서 희미한 반점 같은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천문학계 이외의 학자들에겐 전혀 색다른 흥분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미지의 천체가 급속하게 커지고 밝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그 천체가 보통 행성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왕성과 그 위성의 궤도 교란이 예측 불허의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은 태양계가 얼마나 고립된 세계인지 잘 깨닫지 못한다. 태양은 조그마한 행성들과 조약돌 같은 소행성들과 그리고 희미한 해성들을 거느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 속에서 헤엄친다.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는 인간의 눈길이 닿는 끝까지 텅 비어있는 너무나도 광대한 공간이 존재하는데 온기도 빛도 소리도 없는 그 완벽하게 빈 공간은 100만 마일 곱하기 2000만 배의 거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이 거리조차 가장 가까운 이웃 별까지의 거리를 최소치로 어림잡은 것이다. 헛개비나 다름없는 몇몇 해성들을 제외하면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이 이상한 우주의 방랑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적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광막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모습을 드러낸 물체는 전혀 없었다. 이 방랑자는
우주의 바깥쪽 암흑의 신비로부터 아무런 경고도 없이 태양계로 뛰어든 거대하고 육중한 천체였다. 이튿날이 되자 그것은 성능이 어지간한 관측 장비로도 똑똑히 볼 수 있었는데 사자자리의 레굴루스 근처에 간신히 직경을 알아볼 수 있는 희미한 반점으로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오페라 글라스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새해의 셋째 날에는 지구상의 모든 신문 독자들이 하늘의 변고가 갖는 중요성에 처음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행성의 충돌, 런던의 한 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고는 그 이상한 새 행성이 어쩌면 해왕성과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듀케인의 견해를 지면에 실었다. 여론을 주도하는 쟁쟁한 필자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1월 3일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수도마다 하늘에 어떤 천재지변이 임박했다는 막연한 위기감이 퍼졌다. 해가 지고 지구의 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수만의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친숙한 별들을 보기 위해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런던에 새벽이 찾아들면서 쌍둥이 자리의 플룩스와 다른 별들도 점점 빛을 잃어갔다. 대낮의 일광이 창백하게 쌓여있는 겨울의 새벽에 가스등과 촛불의 노란 빛이 창안을 밝히며 일찍 일어난 사람들을 비추었다. 하지만 하품하던 경관은 그것을 보았고 시장에서 바삐 오가던 사람들도 발을 멈춘 채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고 서둘러 일터로 발길을 재촉하던 사람들, 우유 배달을 가던 사람들, 신문 수레를 끌던 사람들, 밤새 유흥에 빠져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추스리며 집으로 향하던 주객들, 거리를 떠돌던 불황자들, 담당 구역을 돌던 야경꾼들, 시골의 들판을 터벅터벅 걷던 일꾼들, 빈집을 슬쩍 엿보던 좀도둑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던 먼 바다의 선원들까지 어스레한 여명이 밝아오는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서쪽 하늘에 나타난 거대하고 창백한 하얀 별을 보았다. 그 별은 하늘의 어떤 별보다도 밝았다. 가장 밝을 때의 금성보다도 더 밝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나자 별은 단순히 깜빡이는 광점이 아니라 이미 하얗고 광대한 빛을 내는 작고 똑똑하게 식별되는 둥근 천체가 되어 이글거렸다. 아직 과학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그 천체가 전쟁과 전염병을 의미한다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악스러운 보어인들도, 검은 피부의 호텐토트족들도, 황금 해안의 흑인들도, 프랑스 사람들도, 스페인 사람들도, 포르투갈 사람들도 모두 다 일출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그 이상한 낯선 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두 천체가 서로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 애써 흥분을 억눌러 왔던 100군데도 넘는 천문대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한 세계가 파괴되는 진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자 모두들 사진 촬영 장비와 분광기 등을 찾아 황급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계에 함께 속한 자매 행성이 갑자기 불덩이로 확 타오르며 죽는
종말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끝이 난 행성은 해왕성으로 외계에서 온 미지의 행성과 정통으로 부딪혔고 그 열기와 충격 때문에 두 천체는 삽시간에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백열 덩어리가 되었다. 그날 온 세계는 새벽이 오기 2시간 전에 거대하고 창백한 별을 목격했다. 태양이 뜨면서 비로소 그 별은 빛을 잃고 천천히 서쪽 하늘로 퇴장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먼 바다에 나가 있어서 별달리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뱃사람들이 가장 놀랐다. 습관적으로 하늘을 관찰해 왔던 그들은 갑자기 하늘에 또 하나의 작은 달이 나타나 밤 내내 머리 위에 걸려 있다가 밤이 지나며 서쪽으로 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그 별이 다시 뜰 때가 되자 모든 언덕비탈, 지붕,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롭고 커다란 별의 출현을 기다리며 동쪽 하늘을 응시했다. 백열처럼 눈부신 하얀 섬광을 앞세우며 별은 다시 나타났고 이미 전날 밤에 그 별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더 커졌어! 사람들은 외쳤다. 더 밝아졌어! 사실 서쪽으로 지고 있는 상현달이 새로이 나타난 그 낯선 별의 겉보기 크기보다 훨씬 컸지만 그 별은 크기는 작아도 둥그런 원에서 나오는 밝기는 훨씬 더 밝았다. 더 밝아졌어! 사람들은 거리마다 떼지어 모여 소리쳤다. 그러나 천문대의 어두운 관측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은 말했다. 가까워지고 있어. 더 가까워졌어. 목소리들 하나하나가 계속 되풀이해 말했다. 전신 기계들이 철컥거리며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받았었고 전화선을 따라서도 역시 같은 말이 전해졌다. 수천 개의 도시들에서 식자공의 때 묻은 손가락들이 똑같은 말을 활자로 짰다. 가까워지고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낯선 말의 의미를 깨닫고 펜을 내던졌고 수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말의 기괴한 가능성을 인식했다.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은 거리들을 잠에서 서둘러 깨웠고 서리가 내려앉은 조용한 마을마다 울려 퍼졌으며 현관의 노란 조명 아래에서 텔레프린터의 테이프를 읽은 사람들은 당시에는 전신으로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문자로 인쇄해주는 텔레프린터로 통신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다. 가까이 오고 있대요. 화사하고 빛나게 치장하고 댄스 파티에 참석한 예쁜 여인들은 그 뉴스를 실감하지 못하면서도 짐짓 지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척하며 익살스럽게 말했다. 가까워진대. 정말로. 얼마나 놀라워? 그런 걸 알아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일 거야. 겨울밤을 떠돌던 집 없는 방랑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늘을 쳐다보며 웅얼거렸다. 더 가까이 와야지. 이 밤은 자선을 베푸는 손길만큼이나 차가우니까. 더 가까워졌다지만 똑같은 걸. 따뜻해지려면 아직 멀었어.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새 별이 온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시험을 치는 날이라 일찍 일어난 소녀는 서리꽃이 핀 창밖에서 밝게 빛나는 하얗고 큰 별을 보면서 그 수수께끼를 혼자서 풀어보려 했다. 소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말했다. 원심력, 구심력. 행성의 운동을 정지시켜 원심력을 제거하면 구심력이 작용해서 마침내 태양으로 떨어지고 말아. 그리고 우리가 충돌 코스에 있는 거야? 나는 그게 낮의 빛은 그 동기의 전철을 밟았고 낯선 별은 서리 내린 어둠 속에서 전날보다 늦은 시각에 다시 떠올랐다. 그 별이 어찌나 밝은지 보름을 향해 차오르며 일몰 뒤의 밤하늘에 걸려있던 달은 창백한 노란색 유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는 어떤 위대한 인물의 결혼식에 때맞춰 거리마다 환한 조명이 신부와 함께 돌아온 신랑을 환영했다. 아청꾼들이 말했다. 하늘도 빛을 내리고 있군요. 염소 자리 아래에선 흑인 연인 둘이 들판의 야수와 어둠의 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똥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사탕수수 덤불 안에 웅크리고 앉아 사랑을 속삭였다. 저건 우리의 별이야. 둘은 속삭였고 그 빛이 주는 달콤한 광위에 묘한 포근함을 느꼈다. 자기 방에 앉아있던 수학의 대가는 종이들을 밀어치웠다. 이미 계산은 끝났다. 기나긴 나흘밤 동안 그 수학자를 깨어있게 하고 활력을 유지하게 했던 조그만 하얀색 약병에는 아직도 약간의 약이 남아있었다. 하루하루 언제나처럼 맑고 또렷하고 끈기 있게 수학자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고 돌아와서는 즉시 이 중대한 계산 작업에 몰두하곤 했다. 굳은 수학자의 얼굴은 약기운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붉어진 상태였다. 한동안 수학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고는 창가로 가서 찰칵하고 블라인드를 올렸다. 도시의 다닥다닥 붙어선 지붕들, 굴뚝들, 첨탑들 위로 하늘 중간쯤에 그 별이 떠 있었다. 수학자는 용감한 적수를 보는 듯한 눈길로 그 별을 응시했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수학자가 말했다. 넌 나를 죽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너를 꽉 잡고 있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너는 이 작은 두뇌 안에 잡혀 있는 거야.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수학자는 작은 약병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는 잠들 필요가 없겠군. 수학자가 말했다. 이튿날 정오. 정확히 시간에 맞추어 수학자는 계단 강의실로 들어가 습관대로 모자를 책상 한 구석에 내려놓고 주의 깊게 커다란 분필 한 조각을 골라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수학자가 만지작거릴 분필이 없다면 강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농담이 떠돌았고 실제로 한 번은 학생들이 분필통을 감추는 바람에 그 수학자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학자는 강단에 서서 층층이 줄지어앉은 학생들의 젊고 생기에 찬 얼굴들을 회색 눈썹 아래로 응시하고는 몸에 밴 진부한 말투로 말을 시작했다. 환경이 대항하기 시작했어. 환경이 내 통제를 벗어났어. 수학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 때문에 내 강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듯하군. 여러분, 그것 말이지.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그동안 헛되게 살아온 거야. 학생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제대로 들은 걸까? 정신이 이상해졌나? 다들 눈썹을 치키고 싱글거렸지만 그 중에 한둘은 교수의 차분한 회색빛 얼굴에 여전히 집중했다. 수학자가 말했다. 재미있을 거야. 오늘 수업을 자세한 설명에 투자하는 것도 말이야.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계산을 자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지. 자,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 수학자는 늘 그렇듯 익숙하게 머릿속으로 도형을 그리면서 칠판을 향해 돌아섰다. 헛되게 살았다니 무슨 말이지? 누군가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들어보자고. 다른 학생이 강단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대꾸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내 그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별은 더 늦게 떠올랐다.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 별은 너무나도 밝아서 밤하늘 전체가 푸른색으로 빛났고 천정 근처의 목성, 카펠라, 알데바란, 시리우스, 곰자리의 지극성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별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 별은 아주 하얗고 아름다웠다. 그날 밤 지구상의 도처에서는 그 별을 감싼 창백한 빗무리를 볼 수 있었다. 별은 똑똑히 지각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열대지방의 맑고 굴절이 잘 되는 밤하늘에서는 그 크기가 거의 달의 4분의 1에 이르렀다. 영국에선 아직 거리에 서리가 남아 있었지만 지구상 대부분에는 한여름의 월광처럼 강렬한 빛이 내리쬐었다. 누구든지 그 차갑고 밝은 빛 아래서 아무런 곤란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도시의 가로등들은 노랗고 힘없이 타올랐다. 그날 밤 온 세상 구석구석이 다 깨어 있었고 기독교를 믿는 시골 지역에서는 히스 덤불 속에서 벌들이 웅웅거리는 듯한 음울한 중얼거림이 차가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중얼거리는 소라는 도시에서는 땡그렁땡그렁 하는 소리로 자라났다. 수백만 개의 종탑과 뾰족탑의 종들이 요란스레 울리면서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드리라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밤이 지나가면서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그 별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아졌다. 이제 모든 도시의 거리와 집들이 환하게 밝혀졌으며 조선소들도 별빛 아래 환했고 고지대로 이르는 모든 길들은 밤동안 내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문명세계 근처의 모든 바다에 있는 배들은 사람과 동식물을 가득 싣고 쉼없이 엔진을 고동치게 하며 돛을 한껏 부풀려 북쪽으로 향했다. 수학의 대가가 한 경고가 전보를 통해 이미 전 세계로 전달되었고 100여 가지의 언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단단하게 하나로 합쳐진 미지의 행성과 해왕성은 태양을 향해 빠르게 사정없이 돌진해오고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천체는 초당 수백 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가로질렀고 매 순간 그 무시무시한 속도는 더 빨라졌다. 사실 이대로라면 그 천체는 지구에서 1억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을 지나쳐 가야 했고 결과적으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터였다. 그러나 거의 변화가 없는 그 천체의 진로에는 웅장하게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거대한 목성과
그 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불타오르는 별과 가장 커다란 행성 사이 인력은 매 순간 커져갔다. 그 결과는 목성은 기존의 궤도를 이탈하여 새로운 타원 궤도를 돌 게 분명하고, 불타는 별의 태양으로 향하는 진로는 구부러져 곡선을 그리게 되어 어쩌면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지구와 아주 근접한 거리를 통과할 게 확실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들이 분출하고 태풍과 해일과 홍수가 일어나며 기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나도 알 수 없다. 수학의 대가는 이렇게 예언했다. 그리고 그 말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고독하고 냉엄하면서도 활활 불타오르는 그 별은 종말을 몰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보고 있는 사이에도 그 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기후가 변해서 중부 유럽과 프랑스와 영국을 뒤덮었던 서리가 녹기 시작했다. 그러나 밤새 교회에서 기도를 올리고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고 높은 고지대로 피신했던 사람들을 내가 언급했다고 해서 이미 온 세상이 그 별로 인해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세상은 아직 평온한 상태였다. 새로이 나타난 밝은 별의 장관을 보고 잠시 한담들이 오가기는 했지만 10명 중에 9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일상을 살았다.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모든 도시의 상점들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닫았고, 의사나 사업가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며,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군인들은 훈련하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연인들은 짝을 찾아 헤매고, 도둑들은 숨어서 기회를 노리거나 도망치고, 정치가들은 계획을 입안했다. 신문사의 인쇄기들은 밤새 으르렁대고, 여기저기 교회에선 닥쳐올지도 모르는 바보스러운 공황에 대비해 교회 건물을 지키고자 사제들이 문단속을 했다. 신문들은 서기 1000년의 교훈을 되풀이해서 알렸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다. 다가오는 별은 사실 별이 아니라 단순한 가스 덩어리, 혜성이었다. 그리고 설사 별이라 해도 지구와 충돌할 리가 없었다. 그런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상식은 여전히 어디서나 건재했고, 별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놀리고 심지어는 약간은 박해하려는 경향까지 있었다. 그날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 15분에 그 별은 목성과 가장 근접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온 세상은 별의 진로 변화를 지켜보면 될 터였다. 많은 사람들은 수학의 대가가 한 음울한 경고를 단순히 자기 과시로만 여겼다. 약간의 논쟁을 거치기는 했지만 상식은 결국 사람들을 여느 때처럼 잠자리로 인도함으로써 그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이미 이 새로운 사태의 실증이 나버린 미개하고 야만스런 세계들도 평소 밤에 하던 일들로 돌아갔고, 이따금 이곳저곳에서 긴 울음을 토하는 개들을 제외하곤 짐승들의 세계도 더는 그 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튿날 유럽 각국의 관측자들은 다시금 떠오른 그 별이 정말로 1시간 늦게 뜨기는 했지만 전날 밤보다 더 커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다가 이제는 그 별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지나간 것처럼 수학의 대가를 비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곧 멎고 말았다. 별은 커졌다. 별은 한 시간 한 시간 착실히 커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며 심야의 천정에 가까워졌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밝아지며 밤을 또 하나의 낮으로 바꾸어 놓았다. 만약 그것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오는 대신 지구에 곧장 왔다면, 목성에 의해 속력이 줄지 않았다면 지구까지 오는데 하루면 충분했을 터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행성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다. 이튿날 밤 영국인들은 그 별이 지기 직전에 달의 3분의 1 크기가 된 것을 목격했고 해빙은 확실히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그 별은 거의 달만한 크기가 되어 떠올랐지만 너무 밝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고 뜨겁기도 했다. 그 별이 뜨면서 더운 바람이 일어나 점점 힘을 더하며 세력을 넓혀갔고 버지니아, 브라질, 세인트 로렌스 계곡 유역에서는 천둥을 동반한 구름과 번쩍이는 보라색 번개와 전례 없이 심한 우박 사이로 그 별이 간간히 환한 모습을 드러냈다. 매니토바에서는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난 홍수가 났다. 그날 밤부터 지구상의 모든 산꼭대기마다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고지대에서 흐르는 강들은 혼탁한 물줄기를 흘려보냈고 곧 그 물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 나무와 짐승과 사람들의 시체들이 소용돌이쳤다. 강물들은 유령같이 창백한 별빛 아래 꾸준히 불어났고 마침내 조금씩 둑을 넘더니 도망치는 계곡 사람들을 덮쳤다. 아르헨티나의 해안과 남대서양에선 유사일에 기록된 적이 없을 정도로 높은 조수가 들어왔고 폭풍이 몰고 온 물은 내륙으로 수십 마일씩이나 들어가 도시들 전체를 침수시켰다. 밤사이에 증가한 열기는 너무도 강렬하여 오히려 태양이 뜨자 그늘이 드리워진 듯이 여겨질 정도였다. 북극권에서 혼 곳까지 미주 대륙 전체에 걸쳐 지진이 일어났다. 산비탈은 무너져 내리고 곳곳의 땅이 커다랗게 갈라졌으며 집과 벽들은 주저앉았다. 코토팍시 화산은 한 번의 거대한 분화로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뿜어나온 액체의 용암은 너무도 높고 넓고 빠르게 퍼져나가 단 하루 만에 바다까지 닿았다. 빛이 바래버린 달을 거느린 채 하늘을 차지한 그 별은 마치 가운자락을 끌듯 뇌우를 동반하고 태평양 하늘을 가로질러 행진해 갔고 그 뒤로 거품 있는 광포한 해일이 섬들 위로 쏟아져 지상의 인간들을 휩쓸어 버렸다. 이윽고 눈부신 백색광과 용광로 같은 열기 속에서 끔찍한 파도가 빠르게 밀어닥쳤고 50피트도 넘는 물의 장벽이 굶주린 듯 울부짖으며 아시아의 긴 해안을 덮치고 중국 내륙의 평원을 쓸었다. 이제 태양보다 더 뜨겁고 밝고 큰 그 별은 사람들의 대지 위로 무자비한 광휘를 내리 쏟았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 탑, 나무, 길, 경작지에서 속수무책으로 공포에 질려 자결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낮게, 그러나 점점 더 커다랗게 홍수의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뜨거워진 열기로 인해 기진맥진해진 수백만 사람들의 몸 위로
순식간에 하얀 벽 같은 홍수가 밀어닥쳤다. 그러고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중국은 백렬로 달구어졌지만 일본과 자바, 동아시아의 섬들에선 별이 흐릿한 붉은색 구체로 보였다. 화산에서 분출된 증기와 연기와 재들이 앞장서 별을 마중 나왔기 때문이다. 공중에는 용암과 뜨거운 가스와 재들이 날아다녔고 그 펄펄 끓는 유체 아래의 지구 전체는 지진의 충격으로 요동치며 울렸다. 태고 쪽부터 쌓여있던 티베트와 히말라야의 눈들이 녹아내리며 버마와 힌두스탄 평원에 크고 작은 계곡들이 수없이 생겼다. 인도 밀림의 뒤엉킨 산꼭대기들, 수천 군데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세찬 물줄기 아래에선 이미 숫덩이가 다 된 생물들이 붉은 불길의 혓바닥에서 벗어나려는 속절없는 마지막 저항의 몸부림을 쳤다.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남녀의 무리가 넓은 강물을 따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 바다로 향했다. 별은 놀라운 속도로 다가오며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고 밝아졌다. 열대의 바다는 푸른 인광을 잃었고 폭풍에 휩쓸린 배들이 군데군데 얼룩처럼 붙어있는 광포하고 시커먼 파도에선 증기가 유령 무리처럼 피어올랐다. 그러고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별이 뜨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겐 지구가 자전을 멈추어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홍수와 산사태, 무너지는 집더미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사람들은 수천 군데의 공터에 제각기 모여 속절없이 별이 뜨는 것을 기다렸다. 1시간, 또 1시간. 긴장 속에 시간이 흘렀지만 별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금 사람들은 예전의 낯익은 별자리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겼던 별들의 시선을 맞추었다. 영국에선 비록 대지는 울림을 멈추지 않았지만 머리 위 공기는 뜨겁고 맑았으며 열대 지방에서는 시리우스와 카펠라와 알데바란이 증기의 베일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내 10시간 늦게 그 거대한 별이 떴을 때 가까이에 태양이 떠올랐고 태양은 백열 가운데에서 검은 원반이 되었다. 아시아에서 그 별은 하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인도 하늘에서 갑자기 멈추고는 장막에 가려지듯 빛을 잃었다. 그날 밤 인더스강 하구에서 겐지스강 하구까지 인도의 모든 평원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얕고 빛나는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위로 사원과 궁전, 낮은 언덕과 구릉, 그리고 점점이 사람들이 솟아 있었다. 물 위로 나온 탑들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고 간혹 열기와 공포를 못 이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혼탁한 물속으로 떨어지곤 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절규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절망의 용광로 위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공기가 식으면서 구름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거의 멀어버린 눈을 들어 별을 보았다. 밝은 빛을 가로질러 검은 원반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달이었다. 달이 지구와 별 사이에 끼어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잠깐의 은총에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드릴 즈음 동쪽으로부터 불가사의할 정도로 빠르게 태양이 떠올랐다. 그러고는 별과 태양, 달이 나란히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지나갔다. 유럽의 관찰자들은 별과 태양이 가까이 붙어서 빠른 속도로 떠올랐다가 점점 느려지고 이윽고 하늘의 한 점에서 정지하더니 하늘의 천정 부근에서 하나의 불꽃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았다. 달은 더 이상 별을 가리지 못하고 눈부신 하늘의 광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대부분 허기와 피로, 열기, 절망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였지만 일부는 자신이 목격한 현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했다. 별과 지구는 서로 가장 가까이 접근했으며 그 결과 서로의 궤도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별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져 가며 태양을 향한 저돌적인 행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구름들이 다시 몰려와 하늘을 점점이 수놓기 시작했고 천둥과 번개가 촘촘히 전 세계를 둘러쌌다. 전례 없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구름 모자 아래에서 붉게 타오르던 화산에는 진흙이 억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폭우는 진흙 범벅의 폐허만 남기며 지구 곳곳을 휩쓸었고 지구는 폭풍의 강타를 맞은 해변처럼 사방이 부유물, 사람, 짐승, 그리고 짐승의 새끼와 사람의 아이 시체로 가득했다. 물은 며칠 동안을 흘러 내륙에서 물러가면서 토양과 나무, 집들을 휩쓸었고 거대한 둑을 쌓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거대한 골짜기들을 파놓았다. 눈부신 별과 열기의 날들이 지나가자 한동안 암흑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 기간 내내 그리고 몇 주와 몇 달이 지나도록 지진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별은 지나갔다. 사람들은 허기에 지칠 대로 지친 채 간신히 기운을 끌어모아서 폐허가 된 도시로 휩쓸린 곡창지대로 질퍽한 들판으로 기어갔다. 천행으로 폭풍을 피해갔던 몇 척의 배들은 조심스럽게 수로를 헤쳐나가면서 만신창이가 된 그러나 한때는 친숙했던 항구의 새로운 여울목과 지형으로 돌아갔다. 폭풍이 잦아들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모든 곳의 날씨가 옛날보다 더 따뜻해진 걸 깨달았다. 태양은 예전보다 더 커졌고 달은 그전의 3분의 1 크기로 줄어들고 차고 이질어지는 주기는 80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곧 새로이 자라나기 시작한 형제애, 법률과 책과 기계들을 구해낸 일,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배핀만 해안에 찾아온 낯선 변화, 그곳들에 간 뱃사람들은 그 땅들이 초록색이 되고 풀이 무성해진 것을 보았는데 직접 보고도 자기 눈을 믿지 못했다. 따위에 대선, 이 글에서 얘기하지 않겠다.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짐에 따라 남북극 쪽으로 시작된 인류의 대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 글은 오직 그 별이 왔다가 지나간 얘기만을 다룬다. 화성의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화성인들은 지구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천문학자는 있었다. 물론 그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사태를 관찰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기록했다. 우리 태양계를 가로질러 태양으로 뛰어들어간 그 천체의 질량과 온도를 고려해보면 그것이 매우 가까이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위치를 이탈하지도 않고 그토록 적은 피해만을 입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기존 대륙들의 윤곽이나 바닷물의 양은 변함이 없으며 오로지 변화한 것은 양극지의 아마도 얼어붙은 물로 짐작되는 하얀 막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뿐이다. 이 기록은 인류가 아무리 엄청난 천재지변을 겪더라도 수백만 마일 밖의 우주에서 보면 그 재해는 하잘것없는 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혜성이 나타나 지구로 돌진할 경우 인류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에 기저를 둔 이 이야기는 과학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비슷한 시선으로 상상할 수 있는,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조지 웰스는 호기심 넘치는 작가로 풍속, 과학, 환상소설 등 아이디어가 뛰어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썼으며 특히 SF 장르의 창시자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끝에서 이 기록은 인류가 아무리 엄청난 천재지변을 겪더라도 수백만 마일 밖의 우주에서 보면 그 재해는 하잘것없는 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